4월 1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중사 1권의 5장 일종의 혁명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일종의 혁명의 176페이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체포된 반란군들은 노샘프턴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피츠필드의 고등 보안관 집의 문에는 아래와 같은 쪽지가 놓여졌다. 내 고향 사람들 다수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소이다. 바라건대 당신은 위의 사실로 보아 사형을 선고한 자나 집행한 자나 똑같이 나누어 가질 그토록 무시무시한 범죄의 집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시오. 당신이나 나나 목숨은 짧은 것이므로 신속하게 죽음에 대비하시오. 숲이 우거지면 돌아와서 당신을 잠시 방문할 거외다. 그 밖에도 33명의 반란군이 재판에 회부되어 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교수형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링컨 장군은 자비를 베풀고 관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세뮤얼 애덤스는 군주제의 경우에는 반역죄를 용서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지만 감히 공화국의 법률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몇 차례의 교수형이 이어졌고 일부는 사면을 받았다. 버몬트에 있던 시에이즈는 1788년에 사면되어 매사추세츠로 돌아왔으며 가난과 세상의 외면 속에서 1825년에 죽었다. 이런 반란이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에이즈 반란의 당시 프랑스에서 대사로 있던 토머스 제펀슨이었다. 제펀슨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따금 일어나는 소규모 반란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네. 정부의 건강에 필요한 일종의 약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20년 동안이라도 그런 반란을 겪지 않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네. 자유라는 나무는 가끔씩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원기를 되찾아야만 한다네. 자유의 비료인 셈이지. 그러나 제펀슨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그만큼 관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이 확산될까 우려했다. 워싱턴 부대의 퇴역 장군 헨리 녹스는 자신들의 이익을 담당했던 투쟁의 영웅적인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목적에서 그러나 또한 새로운 국가에서 급진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의 조직인 신시내틴단을 창설했다. 녹스는 1786년 후반에 시에이즈의 반란에 관해 워싱턴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대다수가 갖고 있던 생각을 보여줬다. 폭도에 속하는 민중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정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부유층과 비교해 자신들이 가난하며 그럼에도 힘이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합중국의 부는 모든 사람이 결합된 노력으로 영국의 몰수로부터 보호되어 왔으므로 모두에게 공통의 재산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반대하려는 자는 형편과 정의의 적이며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한다. 전쟁 기간에 워싱턴을 보좌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새로운 귀족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빈틈없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해밀턴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렇게 밝혔다. 모든 사회는 소수와 다수로 나뉜다. 소수란 부자와 명문가 출신이며 나머지는 인민 대중이다. 인민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목소리란 말이 있고 대개 이 경언을 이용하고 믿고 있다. 할지언정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무릇 인민은 난폭하고 변덕스러우며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하는 일이 드물다. 그러므로 정부는 1등 계급에게 뚜렷하고 영속적인 몫을 부여하라. 인민 대중에 의해 매년 뒤바뀌는 민주적 의회가 과연 착실하게 공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영속적인 기구만이 민주주의의 경망함을 억제할 수 있다.
재헌의회에서 해밀턴은 대통령과 상원의원의 종신제를 제안했다. 재헌의회는 해밀턴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원을 제외하고는 보통 선거도 규정되지 않았고 하원에 대해서는 주의회가 자격 기준을 설정했으며 여성과 인디언, 노예는 제외됐다. 헌법은 상원 의원을 주의원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주의회 의원이 선택한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혁명 후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투표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이 아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가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졌다는 점에 있었다. 만일 몇 사람이 거대한 부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토지, 돈, 신문, 교회, 교육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면 투표가 아무리 폭넓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힘에 끼어들 수 있겠는가. 다른 문제도 남아 있었다. 대의 정부가 설령 폭넓은 기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성상 보수적이며 소란스러운 변화를 가로막기 마련이 아닌가. 헌법을 비준할 시기가 되어 주총회에서 투표에 넘겨졌으며 각 주의회에서 연방 헌법 비준을 위해 13개 주 중 9개 주가 승인하면 비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뉴욕에서는 익명으로 된 일련의 신문 논설이 이어졌는데 이 논설들은 헌법의 본성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헌법의 채택에 찬성한 이 논설들은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가 쓴 것이었으며 연방주의론으로 알려지게 됐다. 연방주의론 10호에서 제임스 매디슨은 당파 간 분쟁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쟁은 여러 불평등한 재산의 분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재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해왔다. 매디슨의 말에 따르면 문제는 부의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당파 간 투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매디슨은 모든 결정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내림으로써 소수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매디슨에 따르면 실질적인 문제는 다수파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광대한 공화국, 즉 13개 주를 아우르는 큰 국가를 만들어내는 헌법이 제공하는 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 일치해서 행동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주 내에서는 당파적인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불꽃을 피울지도 모르지만 큰 불이 되어 다른 주까지 확산되지는 못할 것이다. 매디슨의 주장은 평화를 유지하고 끊임없는 무질서를 피할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현명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목적이 단지 대등하게 싸우는 두 명의 권투선수 사이에서 심판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을까? 아니면 특정한 종류의 질서를 권력과 부의 특정한 분배, 정부 관리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참여자인 그런 분배를 유지하는데 정부가 모종의 특수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경우 그들이 우려하는 무질서란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 벌이는 민중의 반란이라는 무질서이다. 헌법 제정자들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제임스 매디슨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공화국에 관한 주장의 일환으로 연방주의론 10호에서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평화가 누구의 평화인지에 관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집회, 채무 철폐, 재산의 평등한 분할 또는 다른 부적절하거나 사악한 계획에 대한 열광은 연방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보다는 연방 전체 기구에 영향을 미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의 정치적 표현의 이면에 경제적 이해가 깔려 있음을 본다면 이 문서는 단순히 고상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수립하려고 애쓴 현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민중에게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특정 집단의 작품이 된다. 새 정부에서 매디슨은 제퍼슨과 멀로와 함께 같은 당파에 속하게 됐다. 해밀턴은 워싱턴, 애덤스와 더불어 다른 당파, 연방파가 됐다. 하지만 둘 다 모두
는 자신들이 창설하고 있는 이 새 정부의 목적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식 체제에서 양당 제도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를 예고하고 있었다. 해밀턴은 연방주의론의 다른 글에서 새로운 합중국은 국내의 당파와 반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밀턴은 셰이지의 반란을 직접 언급했다. 매사추세츠가 가까스로 벗어난 동란 상황은 이런 종류의 위험이 단지 사변적인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공적인 문제에서는 민중들이 난잡한 열정이나 불법적인 이익에 의해 자극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교묘한 그릇된 설명에 이끌린 나머지 후에 가서 그들 스스로 후회하고 비난하게 될 조치를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일시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현혹되는 사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때로 필요하다며 연방주의론 63호에서 적절히 구성된 상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은 메디슨이나 해밍턴 둘 중 하나였다. 논설의 필자가 항상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말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과 정의의 진리가 대중의 생각에 대해 다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오도된 경로를 저지하고 민중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꾀하는 손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중용을 지키고 존경받는 시민기구가 간섭한다면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헌법은 남부 노예 소유주의 이해와 북부 화폐 소득자의 이해를 조정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13개 주를 하나의 거대한 상업시장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북부의 대표자들은 주간 통상을 규제하는 법을 원했으며 그런 법률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다수표만 획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부는 노예 무역을 불법화하기 전에 20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가로 이에 동의했다. 찰스 비어드는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고자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그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로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기한다. 가령 헌법에서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생명, 자유 및 헌법의 추구라는 말을 삭제하고 생명, 자유 및 재산으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글쎄 헌법이 왜 재산을 보호하면 안 되는가. 브라운이 혁명기 아메리카에 관해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재산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그렇다. 많은 재산 소유자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적은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잭슨 메이는 혁명기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소농이었던 반면에 3%만이 실로 대규모 재산가로서 부자로 간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3분의 1이란 수치는 새 정부의 안정에 모종의 이해관계에 달려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18세기 말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폭넓은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이었다. 아울러 도시 숙련기능공들은 해외 경쟁으로부터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될 정부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스토트 린드가 말하듯이 아메리카 전역의 도시 노동자들이 압도적이고 열정적으로 합중국 헌법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뉴욕에서 특히 그러했다. 9번째와 10번째 주가 헌법을 비준했을 때 뉴욕시에서는 4,000명의 숙련기능공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차를 앞세우고 깃발을 흔들며 행진을 벌였다. 제빵업자, 대장장이, 양조업자, 선박 목공과 조선공, 술통 제조업자, 수레꾼, 재단사 등 모두가 행진에 참가했다. 린드가 밝혀낸 사실은 이들 숙련기능공이 한편으로는 식민지에서 엘리트 지배에 반대하면서도 민족주의자였다는 점이다. 숙련기능공들은 대략 뉴욕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으며 모두 막노동자, 도제, 직인 등보다는 형편이 좋았으며 그들이 번창하려면 혁명 이후 식민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영국산 모자와 구두 그리고 그 밖의 제품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부가 필요했다. 그 결과 숙련기능공들은 투표에서 부유한 보수파를 지지하기 일쑤였다. 그러므로 헌법은 미국식 체제의 복잡성을 신뢰로서 보여준다. 미국식 체제는 부유한 엘리트의 이해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자산가, 중간소득 숙련기능공 및 농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지지 기반을 구성하는 조금이나마 부유한 사람들은 흑인과 인디언, 매우 가난한 백인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그들로 인해 엘리트는 최소한의 강압적인 수단과 최대한의 법률로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제1차 연방의회에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권리장전이란
알려진 일련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헌법은 국민 대부분에게 훨씬 더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공정한 재판, 공적 침해로부터의 가택 안전 등의 자유에 대한 보좌가 된 듯 보였다. 그러면 수정안은 전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분명하지 않았던 것은 부자와 권력자의 정부에게 위임된 개인의 자유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 주가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목이나 연방의회에 조세권과 경비 지출권을 부여한 조목 같은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 모두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경비를 지출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자비롭고 중립적인 것처럼 들린다. 모든 사람의 계약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부자와 빈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지주와 소작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을의 두 당사자 중 힘이 있는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런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부와 법률, 법원, 보안관, 경찰의 커다란 힘을 특권층의 편으로 둔다는 것이다. 또한 전 근대에서와 같은 약자에 대한 야만적인 힘의 행사가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권리장전의 헌법 수정 조항 1조는 순수함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보여준다. 1791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수정 조항은 연방의회는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 수정 조항 1조가 헌법에 추가된 지 7년 뒤에 연방의회는 아주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벌어진 프랑스 혁명과 아일랜드 반란 때문에 합중국에 있는 프랑스인과 아일랜드인을 위험한 혁명 세력으로 간주하던 시기인 존 애덤스의 행정 부하에서 통과된 1798년의 선동금지법이 그것이었다. 선동금지법은 정부나 연방의회,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대중의 증오를 자극할 의도로 그들에 대해 그릇되고 중상적이며 악의에 찬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은 헌법 수정조항 1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시행됐다. 반정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명의 미국인이 투옥됐으며 1798년부터 1800년 사이에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대법원 판사는 모두 이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으나 법률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고 수정조항 1조를 읽고서 자신이 언론 자유 행사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평범한 미국인들은 알지 못했다. 역사가 레너드 레비는 이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 레비는 헌법 수정조항 1조가 있긴 하지만 선동적인 비방에 관해 영국의 간수법이 여전히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정부가 사전 제약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발언자나 저자를 사후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뜻했다.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그때 이후에 제정한 법률에 대해 편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종류의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사실이 일어난 뒤에 처벌을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탁월한 억제 책임으로 사전 제약 금지라는 주장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헌법 수정 조항 1조는 언뜻 보기에는 돌담처럼 견고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미약한 것에 불과했다.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들 역시 그처럼 미약하게 시행될까?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의회의 조세권과 경비 지출권을 즉시 행사한 워싱턴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교훈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가장 부유한 인사들과 동맹해야 한다고 믿었던 해밀턴은 이런 철학을 표명하면서 의회의 일련의 법률을 제안했으며 의회는 이것을 시행했다. 정부와 특정 은행업자 간의 제휴로 합중국 은행이 설립됐다. 제조업자들을 돕기 위한 관세도 통과됐다. 또한 채권 보유자에게 액면가 그대로 지불하는 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채권 상환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법이 통과됐다. 이 조세법 중 하나가 위스키세였는데 이것은 특히 곡물을 재배해 위스키를 만들어 먹는 소농들에게는 손해를 끼쳤다. 1794년 펜실베이니아 서부의 농민들은 무기를 들고 위스키세 징수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재무장관 해밀턴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했다. 우리는 헌법에 제정된 초기 연간에 그 조항 중 일부는 경시됐음을 보게 된다. 반면 나머지는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건국의 아버지들을 둘러싼 신화는 지속되고 있다. 한 역사가가 최근에 한 말대로 국가 지도자들에게 책임있고 인도적인 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정치체제의 창설과 특권의 파괴가
그들의 가장 숭고한 열망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살았던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베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정부를 위한 기본적 규범을 알고 있었다. 사회에 경쟁하는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아무 저지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훌륭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이었을까? 실제로 그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 즉 당시 지배 세력 간의 균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균형을 원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들은 노예와 주인, 무산자와 유산자, 인디언과 백인 간의 평등한 균형을 원하지 않았다. 베일린이 말하는 사회에 경쟁하는 세력과 마찬가지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의 절반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선언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고 헌법에서도 부재했으며 새로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초기 아메리카의 여성이 그들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5장, 일종의 혁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3일에 걸쳐서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메리카가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제 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들이 일종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일으켜서 그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이런 식민지, 영국 제국주의나 이런 곳에서 식민지로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다시 인디언이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성들까지도 다 무시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제국주의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과정이 점차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 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추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이미 다 보았죠. 실은 5% 정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를 했고 정말 많은 대다수의 민중들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그저 지배층이었다라는 걸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일부터는 6장에 친밀하게 억압당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월 1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